부유한 나라, 그리고 강한 군대. 아마 모든 국가의 꿈일 겁니다. 이 꿈을 이루려고 수백 년 전 유럽의 왕들이 꺼내들었던 최초의 경제 플레이북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전략, 바로 중상주의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국가는 도대체 어떻게 부유하고 강력한 이른바 초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최초의 체계적인 시도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유럽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무대는 바로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의 유럽입니다. 이 시기는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남긴 이 유명한 말처럼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국가의 모든 힘이 한 곳에 집중되던 이른바 절대 왕정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지방 곳곳에 흩어져 있던 권력이 중앙으로 딱 모이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들이 유럽에 속속 등장하니까요. 이제 유럽 대륙은 국가 간의 패권을 다투는 거대한 경쟁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이 새로운 게임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딱 하나, 바로 부국강병이었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어서 강한 군대를 유지한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정말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고, 이 돈을 벌기 위한 국가 차원의 경제 전략이 절실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경제 전략의 한가운데에는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믿음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가 곧 힘이라는 생각이죠. 이것이 바로 중상주의의 핵심입니다. 한 나라의 부와 힘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그 국가가 창고에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쌓아두고 있느냐, 그 양으로 결정된다는 이론이었던 거죠. 어때요?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생각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부, 즉 금과 은의 총량은 마치 커다란 케이크 한 판처럼 딱 정해져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내가 한 조각 더 먹으면 다른 누군가는 무조건 덜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바로 이 그림처럼 말이죠. 세계의 부는 한정된 파이 하나라서 한 나라가 더 큰 조각을 차지하면 다른 나라의 몫은 반드시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르죠. 한 국가의 이익은 곧 다른 국가의 손실을 의미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왜 그 당시에 그토록 많은 전쟁이 벌어졌는지 쉽게 짐작이 가시죠. 내 파이를 더 키울 유일한 방법은 결국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나 치열한 제로섬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당시 국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플레이북을 사용했을까요? 그 전략은 아주 명확한 4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출은 가능한 한 많이 해서 돈을 벌어들인다. 둘째, 반대로 수입은 가능한 한 적게 해서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다. 셋째, 원료를 싸게 얻고 우리가 만든 완제품을 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식민지를 개척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은 금과 은을 국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이 4단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호무역주의예요. 이게 뭐냐면 수입품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아예 없애버리고 자국 산업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방식을 쓴 거죠. 말 그대로 나라 경제에 아주 높은 성벽을 쌓아올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의 자유무역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정부가 경제의 모든 걸 통제하면서 목표는 오직 우리나라의 부를 쌓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죠. 전 세계적인 효율성이나 협력 같은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거대한 국가 주도의 경제 게임에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업이죠. 과연 이 시대의 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일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시대의 기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독립적인 이윤 추구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도구로 여겨졌어요.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특허 회사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영국의 동인도 회사죠.
국가는 이런 회사에게 특정 지역과의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심지어 군사적인 보호까지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이들은 철저히 국가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만 했죠. 그러니까 국가와 기업의 관계가 이랬던 겁니다. 국가는 독점권 같은 사업적인 특혜를 몰아주고 기업은 그 대가로 재정을 지원하거나 국가의 외교 정책을 대신 실행하기도 했죠. 이건 뭐 완벽한 공생관계, 요즘 말로 하면 정경유착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특별한 파트너십은 상인 계급의 사회적인 위상마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돈만 밝힌다고 좀 천대받던 상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의 부를 늘리는 애국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주체로 인정받고 심지어 존경받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백 년 전에 이 경제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그 유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상주의 시대는요, 우선 막대한 상업자본을 축적했고 또 전 세계를 잇는 교역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물질적인 토대가 되어주었죠. 뿐만 아니라 기업을 국가 경제의 중심축으로 이동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중상주의는 낡은 봉건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와 자본주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결정적인 역사적 다리 역할을 한 셈입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국가 간의 무역전쟁, 그리고 자국의 특정 기업을 국가대표라면서 팍팍 밀어주는 현상을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수백 년 전의 이 낡은 플레이북이 이름만 살짝 바꾼 채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